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곁에 있어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당신에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껏 한 번도 진짜 당신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남편보다 오래 살아남아 홀로 남겨진 여성들, 그들 중 대부분은 처음에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이유를 잃었다고 했고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슬픔은 진짜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눈빛이 돌아왔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신이 자고 싶을 때 잠드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오해했습니다. 남편을 이런 슬픔을 감추려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5번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여성들이 20살 남짓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남편의 출근 시간을 계산하고 아이들의 등교를 챙기고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고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루를 삽니다. 그 삶이 나쁜 삶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도 분명 사랑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온전히 자신에게 던져본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역할이 곧 나라는 착각, 아내라는 역할, 어머니라는 역할, 그 역할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역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할은 언젠가 반드시 끝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떠나고 남편은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처음으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두려운 것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 두려운 것은 이 질문을 이렇게 늦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5명의 여성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모두 한 번은 무너졌으며 그리고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그 끝에는 당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조용하고 단단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난 것은 그녀가 68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타인을 위해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쌌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제삿날을 잊은 적이 없었으며 마을에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눈 속에서 아주 오래된 피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몸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오랫동안 묻지 않아서 생기는 영혼의 피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녀가 65살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쓰러졌고 석 달을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 후 3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아침은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시작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그 누군가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느낌이 전부가 아닐 뿐입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주 작은 순간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그녀는 여느 때처럼 눈을 뜨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남편은 미역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린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아침에 미역국을 끓인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날 그 미역국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슬픈 눈물인지 기쁜 눈물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오랜 재회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 했을 때 흐르는 눈물, 그것이 자유의 눈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란 원래 이렇게 옵니다. 요란한 선언 없이, 거창한 결심 없이, 그냥 어느 날 아침 조용한 부엌에서 아무도 눈치 볼 사람 없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끓이는 그 순간,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그 작은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순간을 남에게 양보해 왔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오랫동안 기르지 못했던 화분을 창가에 들였고, 남편이 시끄럽다고 해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라디오를 아침마다 켜기 시작했으며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그녀의 하루를 그리고 그녀의 삶을 조금씩 그녀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30살이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 시절 나는 행복이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은 직업, 훌륭한 가족, 사회적 인정, 그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난 지금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비우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를 비우고 남의 시선을 비우고 수십 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남을 위한 의무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비로소 자신만의 조용한 하루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이제 75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 그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요즘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나를 위해 쓸까 그 생각만으로도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것. 나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살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가장 외로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과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은 고요합니다. 그것은 견딜 수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의 외로움은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소음 속의 고독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북적여도 아무리 가족이 곁에 있어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은 항상 혼자입니다. 오늘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3살에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여성들이 그랬듯이 결혼은 그녀에게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시고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삶의 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틀 안에서 성실하게 불평 없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큰 잘못도 없었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녀 또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녀가 7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긴 투병 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집 안이 텅 비던 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울 속에 여자가 낯설었다고.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인 것은 알겠는데 그 얼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고. 나는 지금 누구인가?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니고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시부모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질문이 그녀를 한동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질문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색깔을 떠올렸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채색의 옷만 입어오던 그녀가 처음으로 파란색 스카프를 샀습니다. 젊었을 때 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바닷가에 혼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서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녀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날 바다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나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야 왔나 싶어서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돼.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그 말에 평생 동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능력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자신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고 더 깊게 만듭니다. 나는 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곤 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따뜻하면서도 서로를 찌르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 없이 달라붙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 위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먼저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 76살입니다. 파란색 스카프를 즐겨 두르고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어딘가로 짧은 여행을 떠납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괜찮겠느냐고.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필요 없는 눈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 그녀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나기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어떡하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의 일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었고 남편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집착이 때로는 남편을 숨막히게 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공포. 그 공포는 한동안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아침이 오면 눈이 떠진다는 것을, 밥을 먹어야 하니 밥을 차리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안하다고. 아무도 없는 집,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저녁, 텔레비전을 켜도 되고 끄고 싶으면 끄도 되는 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도 되는 아침.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평생 그렇게 두려워하던 혼자라는 것이 막상 겪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것이더라고요. 조용한 것은 견딜 수 있어요. 아니, 이제는 이 조용함이 좋아요. 나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겪어보면 두려워하던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상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로움은 실제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만들어온 외로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실제의 고독은 조용합니다. 실제의 고독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안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노년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녀의 집 가까이 살아야 하고 자녀의 연락을 기다려야 하고 자녀가 챙겨주는 것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믿음.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동시에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네 번째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걱정이 있고 각자의 빚이 있으며 각자의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부모의 의존이 더해질 때 사랑은 서서히 부담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한숨이 되고 다음에는 짧아진 통화가 되고 나중에는 자주 오지 않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내가 있으면 저 아이가 힘들구나.
그 감각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깊은 굴욕입니다. 나는 이것이 자녀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진실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성을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어느 작은 강연회를 마치고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73살이었고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자식들한테 너무 의존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외로우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따뜻합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어색해졌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색해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뒤 두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방문해달라고 했으며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성심껏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주말에 온다고 했다가 취소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이 또 다른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한테 버림받는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자주 연락할수록 아들은 더 부담스러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딱 한 달만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연락에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 대신 그 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한 한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산책이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냥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자신을 잊어버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워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잠시 거리가 생길 때 비로소 그리움이 생깁니다. 석 달 뒤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요즘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녀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해봤어요. 처음 이 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주째가 되던 날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요. 그 목소리가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처럼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달 말에는 아들 둘이 같이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아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붓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2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 2시간이 제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방파제의 원리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 나는
단순히 재산을 많이 모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돈은 굴욕을 막는 방어막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아프면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사 먹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섭섭함을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관계에서만 진짜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말을 믿어왔습니다.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라고. 그것은 차가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노년의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당신 앞에서 당당하고 싶고 걱정을 끼치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부모도 자녀도 똑같습니다. 서로 짐이 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피어납니다. 그녀는 지금도 수채화를 그립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아들이 오지 않는 날에도 섭섭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오지 않는 날에도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한 하루, 그것은 차가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단단한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4명의 여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선 내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앞의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를 찾아간 이야기였다면 이 5번째 여성의 이야기는 아주 단단한 결심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9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그때 76살이었고 남편을 떠나보낸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내 강연이 끝난 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강당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짐을 챙기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채 안 된 여성이 하는 그 말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그 무게를 충분히 받아들인 뒤에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서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았던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그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삶은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 역할들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대가 당신에게 요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날 강당을 나가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나는 그 말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은 언제나 생각해 볼게요 라는 조용한 문장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텅 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 안에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요즘 매일 아침 일기를 써요. 그날 하루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감사했는지를 적어요. 처음에는 쓸 말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쓸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이웃집 할머니가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다. 산책하다가 처음 보는 꽃을 발견했다. 그런 것들이요. 그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까 내 삶 안에 아직 이렇게 많은 것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일기에 뭘 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내일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내일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 나는 그것이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삶은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삶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자신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삶입니다. 나는 한국 여성들이 살아온 시대를 잘 압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늘 속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었고 가난 속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했으며 경제 성장의 시대에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시대를 살아낸 당신에게 비로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녀는 이제 79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시 낭독 모임에 나갑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자가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30살의 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난 지금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가장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커피를 끓이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내일을 작은 기대로 기다리는 삶, 그것이 가장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군가가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결심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남편이 떠난 뒤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5명의 여성들은 살아내면서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해가 당신에게도 가닿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두 번째 삶은 오늘부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5명의 여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슬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건너온 조용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나는 그 질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삶에 닿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삶을 바꾸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105년을 살면서 내가 직접 몸으로 배운 3가지 규칙을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노년은 내가 보아온 바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고요를 지키십시오. 나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자신의 건강 문제를, 자신의 가족 갈등을 주변에 너무 쉽게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돈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순간 관계의 성격이 바뀝니다. 자신의 건강 불안을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눈에 서서히 짐이 되어 갑니다. 자신의 가족 문제를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침묵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품위입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는 자녀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가능하면 아무에게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마십시오. 돈이 많으면 기대가 생기고 돈이 없으면 무시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 계획도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조용히 자신 안에서 먼저 단단히 세운 뒤에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 선언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이 언제나 더 단단합니다. 나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내 재정 상태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 건강 문제를 모두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 가족 안의 이야기를 바깥에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 고요함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의 방파제였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거리를 웃음으로 유지하십시오. 앞서 나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죽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와도 친구와도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따뜻한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섭섭하기 때문에 그 섭섭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거리는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십시오.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가볍게 웃으며 넘겨주십시오. 그 웃음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 웃음은 당신이 그 사람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여유로운 얼굴로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주, 더 기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웃으면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당신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대려 한다면 화내지 않고 그러나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하루를 함부로 침범하려 한다면 상냥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몸이 곧 자유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일 걷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걸었고 몸이 무거운 날에도 걸었습니다. 걷는 것이 대단한 운동이어서가 아닙니다. 걷는 것은 내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 오늘도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 그 신호가 몸을 깨우고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따라서 깨어납니다. 아침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같은 순서로 세수를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단조롭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조로움은 공허한 사람에게 단조롭습니다. 자신 안에 고요한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 반복은 눕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자신을 붙잡아주는 정. 몸을 잘 돌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근본적인 품위입니다. 화려한 집도 많은 재산도 그 품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규칙이 노년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일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를 지키십시오. 거리를 웃음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걸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으로도 당신의 노년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5명의 여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으며 남편을 떠나보낸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너졌고 그리고 모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뒤에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다운 시간이라고.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압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삶은 역할이 아닙니다. 삶은 관계가 아닙니다. 삶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삶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저녁이 오면 조용히 그 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것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그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50살에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언제 알게 되든 그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는 순간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나는 지금 105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서 무엇이 좋으냐고.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을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좋다고. 욕심을 내려놓는 데 시간이 걸렸고 체면을 내려놓는 데도 시간이 걸렸으며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나는 살면서 가장 가볍습니다. 가장 자유롭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는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답이 성취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년에는 관계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난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가지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분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을 때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곁에 있지만 언젠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인 것이 익숙해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혼자라는 것이 낯설고 무서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고 누군가를 위해 잠을 줄였으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꿈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날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고로움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한 페이지 펼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당신만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당신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때로는 내가 왜 아직 여기 있는가를 스스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나는 이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아직 이 길 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드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드리기 위해서,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기 위해서,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지는 그 하루하루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 속에서 당신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